그 AI가 우리 교육에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네, 2023년 7월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과잉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불안이나 우울을 자인하고 있고, 그러나 전두엽의 발달은 30대 이후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약 같은 거 지금의 만족을 극대화시키지만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명사 초대석을 시행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로드카파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서울교대 박형빈 교수님 모시고, 근데 교육은 다 관심이 많으셔서 뭐 항상 괜찮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책을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이나 내셨습니다. 네. 요즘에 관심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과 교육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주제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교육 변혁에 관한 얘기고. 네. 야, 드디어 목소리를 내셨군요. 네. 뭐 일단 관심 많으실 이 주제부터 한번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 책 쓰게 되신 소개부터 한번. 네. 제가 이 책을 시작한 것이 2023년 7월입니다. 근데 2023년 7월에는 좀 민감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서유초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연구년으로 미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연구년이라 연구를 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책도 이제 집필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K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세계적인 교육의 가장 키워드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연구년을 지내면서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다 변화를 요구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교육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들을 좀 더 정리를 했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책으로 엮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좀 본질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최근에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그때 생겼던 신조어가 있었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나시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네. 제일 충격적으로 받았던 건 이제 오프라인 교육은 없어진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저는 그 말이 충격이 아니라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저도 가끔 흥분할 때가 있는데 네. 니들이 교육자 맞냐. 도대체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앞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교육이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거고 뭐 공식만 가르치는 거고 효율만 가르치는 거라면 사실 온라인 교육이 하는 사람도 편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는 그거는 교육이 뭔지를 진짜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그때 좀 세게 말할 걸 그랬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을 하자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19년과 2020년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상담에 우울이나 불안이나 혹은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상담 건수가 2019년에는 2만 5천여 건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0년에는 4만 7천여 건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배 이상 증가를 했었는데, 이것이 비단 단순히 상담 건수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정신건강의 그 적신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나타났고, 그것이
코비드를 거친 이후에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조나단 하이트라는 도덕 심리학자는 불안 세대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실질적인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과잉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특히 알파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디지털 이주민이지만 최근에 아이들은 뭐 디지털 원주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살고 있는 가상 공간에서의 과소 보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안에서는 과잉 보호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이 생활을 펼치고 있는 상당수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디지털 환경 안에서는 과소 보호를 하고 있다. 이것이 불안이나 우울을 자인하고 있고 뭐 자살까지도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키워드 코로나 블루로부터 해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내년부터 현장에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는 AIDT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DT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가면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야,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갈림길인 것 같아요. AI가 갈림길이 아니라 그동안의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맡겨놓고 원하는 것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AI 오니까 더 맡겨도 된다, 편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다루는 일이 어떻게 편한다고 되겠어요. 다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나오는 건데 요즘 교육은 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뭐 저기 농사 짓는데 너 고생 안 하고 AI가 쫙 물 뿌려주고 네. 딱 하면은 애는 좋은 열매를 맺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네. 굉장히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소장님 지식의 전달만이 교육의 본질은 그럼요. 아니죠. 한 인간을 교육한다는 건 아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외에 인지적인 것 외에 사회 정서적인 발달, 인격적인 발달, 흔히 뭐 제가 강조한 도덕적인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도덕적이거나 사회 정서적인 발달은 인지적으로 어떤 것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주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들께서 주도성을 교실 안에서 주도성을 가지시려면 저는 두 가지가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자 책무이자 또 선생님들이 가지실 나름의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학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전문가죠. 근데 두 번째는 학생들의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생활 지도자.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인간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그 두 가지가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구년 기간 동안에 미국의 그 여러 학교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여기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계시구나,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구나, 또 지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제가 그쪽에 아는 분들한테 좀 문의를 좀 했더니 어떤 소송이 학부모로 인한 어떤 소송이 생긴다고 해서 일대 개인 A라는 교사의 개인으로 소송이 가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렇게 해야지. 캘리포니아 LA 같은 네. 데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학교로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역청, 교육청으로 같은 가거나 곳에서. 그게 이제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만약 선생님께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뭐 그 학교나 지역청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한테.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개인의 선생님에게, 개인 교사에게 소송을 걸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육의 활동 안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네. 그건 운전에 대한 구상권이지만 네. 교육 현장에서 벌어져 소송을 한다는 건 복수를 하려고 소송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소송했던 사람과 안세 문제 왜 이런 생각을 한지 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네. 가야지 개인한테 쫓아가서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상관없어. 네. 다른 학부모는 다 괜찮은데 나는 기분 나빠. 나한테 사과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전인교육, 아동 발달, 특히 이제 뇌 발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고 또 선생님들의 합리적인 권위, 합당한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거나 예절을 보이거나 그렇지 않죠. 그럼요. 자제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학원생들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떨 때는 저한테 교수님 아이들이 사람이 아니고 약간 동물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종이 치면 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종이 치면 더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해야 되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달라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저절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거든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에 의해서 인간이 성장을 하는데 그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의 가장 키워드는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가정교육 중요하고 학교에선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학업적인 면도 당연히 가르치셔야 되죠. 그거는 정말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아이가 인간적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이들마다의 이기심을 각자의 집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금쪽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들. 집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짓궂은 장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그 안 되는 것을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은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본인도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아이들도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좀 앗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멋진 콘텐츠로서의 인강을 하는 멋진 강사처럼 그럼 강의나 해라. 아이들 교육은 뭐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고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살 때 우리 아이는 절대 손해보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손해보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저마다의 그런 이기심들이 모여있는 것이 학교 교육 현장이고 학교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게 한 아이의 발달, 진정한 발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저마다 갖고 있는 이기심들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도록 그게 뇌발달적인 차원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서나 변형계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완성돼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전두엽의 발달은 30대 이후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두엽의 발달은 아이들이 계획하고 장기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금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만족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약 같은 거 지금의 만족을 극대화시키지만 어떤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지금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약에 중독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얘기는 아이들의 지금의 만족은 조금 지연하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두엽의 발달이 필요하고 그런 전두엽의 발달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컨트롤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고
반성하고 또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자기가 내가 사고하는 것을 사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끊임없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학교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 해줄 수밖에 없느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왜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가족에서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하는 거는 다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 있을 수도 있는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35명, 20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고 그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들을 합당한 권한을 우리가 맡겨줬을 때에 우리 아이가 남의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쨌든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날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나한테 바람직한 적도 있죠. 그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것들은 내가 다시 한번 수고하고 생각해보고 또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때 그 우리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정말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거를 어떨 때는 한 달 후에, 어떨 때는 1년 후에, 어떨 때는 10년 후에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 발달, 그 뇌 발달을 생각을 해보면요. 전두엽,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두엽의 발달이 특히 여성들은 20세 이후,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한 26, 7세 이후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간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더 이제 변형계나 감정적인 부분이 더 앞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프로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제 부모님들, 선생님들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살짜리 아이의 뇌와 20대, 30대의 어른의 뇌 분명히 다릅니다. 몸집만 작은 게 아니고 크기만, 부피만 조금 작은 게 아니고 부피는 심지어 학제에 따라서 5, 6살, 심지어 8, 9살 때까지 거의 성인 크기의 한 7, 80, 90%까지도 뇌 크기는 거의 커진다. 그러나 신경망의 그 연결, 이런 구조화, 조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네피질이라고 하는 전체의 인간의 데네피질의 그 성숙도를 봤을 때 5살짜리 아이는 거의 성숙하지 않았죠. 발달을 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20, 30대는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된.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 뇌발달과 뒤틀기기와 관련된 그 아동, 청소년의 뇌발달과 뒤틀기기와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틀기기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기보다 그 아동의 뇌발달적인 차원에서는 이 기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게 이 책이신 거죠? 네. 이 책. 이 책의 일부에도 있고 이 책에도 있습니다. 그럼 네. 여기에 있고? 네.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사회는 말하는 이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성이 합리가 말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말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에서 제외시켜도 된다는 틀린 말이지만, 네. 그거는 또 맞는 말 같아요. 권리는 찾는 사람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딱 2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 만약에 교육이 지식의 전달에만 국한한다면 선생님들이 지식의 전달자의 역할에만 한정된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럼요. 네,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진 주변에 많은 책들, 주변에 또 AGI라고 하는 생성 AI라고 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답변들을 알려줄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인 존재 안에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사회적인 맥락, 그러니까 좁은 가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최소화된 그 사회 안에서 보다 넓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학교고요. 그 학교 안에서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하면 사회라는 더 큰 사회, 국가까지도 세계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먼저 생각할 때에 선생님들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업적을 달성한 그 사람들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 중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키워드가 우리 그릿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끈기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릿과 패션,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인지적인 요소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비인지적인 요소들 속에서의 정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을 관계적인 존재 안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AI 시대에서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월에는 일본 간사이 도쿄, 4월에는 그리스, 9월에는 튀르키예 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